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김용근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김이수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저쪽 마이크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준비해가지고 이 행사장에 나와주신 말씀을 해주실 분들에게 먼저 서울에서 멀리 오신 김민웅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해남에서 오신 황지우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구용 전대철학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김용근 선생 오늘 시상식이 있고 시상식 앞에 이 행사를 잡았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행사하는 게 많이 모여서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전적으로 은우군 은우군 교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모임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준비해가지고 이 행사장에 나와주신 말씀을 해주실 분들에게 먼저 서울에서 멀리 오신 김민웅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해남에서 오신 황지우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구용 전대철학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김용근 선생 오늘 시상식이 있고 시상식 앞에 이 행사를 잡았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행사하는 게 많이 모여서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전적으로 은우군 은우군 교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모임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빈 소개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 앞에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만 소개해드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방금 인사를 해주신 분은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셨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하신 이사장 김이수 이사장이시고요. 내빈 소개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한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의 고향 전남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이장님이 지금 함께 하셨어요. 문병숙 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님 혹시 동행하신 분 소개하셔야 된다면 크게 누구신지 마이크 그냥 저는 강진군 5.18 행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 고일석입니다. 강진군 5.18 행사위원장 고일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토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의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선생님의 차남이시고 연세대학교 농구감독과 전주고등학교 농구감독을 지내신 김만진 씨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일고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셨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김근태 의장에 이어서 제2대 민청년 의장 맡으셨, 네, 맞는지 틀리면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희택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왼쪽에 계신 경희대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촛불승리 전환행동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지금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선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싸우고 계시는 김민웅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옆에 황지우 시인이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남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또 제자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죠. 그리고 그 옆에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자유대학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아마 저는 한국에서 가장 지금 철학교육의 대중화, 그리고 철학과 관련해서 가장 맹렬하게 활동해 계신 그런 철학자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양래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의 제자고요. 광주평화방송 본부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크의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패널 참가자분들하고 오늘 9시 45분경에 이 자리에서 간단한 회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만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학술 집담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앞에 계신 패널 여러분께서도 즉석에서 발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이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참여자들의 주제와 연관된 발언에 제한하고요. 그리고 아주 짧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자유롭게 발언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그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분은 저기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 나익주 교장, 퇴직하셨는데 나익주 교장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토크가 진행 중에 이 자료집 안에 함께 들어있는데 김용근 연대기를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렇지만 이게 안에 프린트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뭐 몇 개의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을 써놨지만 꼭 여기에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 다른 분이 발언하는 과정 혹은 직후라도 발언을 이어서 관련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집담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를 약 25분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분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종합 15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도 역시 유동적이지만 이 시간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은 191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연대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연대기를 참고하십시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예, 그 2년 후에 이제 3일 혁명이 있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에서 지배당하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제2차,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아주 엄청난 격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은 이제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도합 3차례 투옥되셨는데요. 이 시기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김민웅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좀 터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1917년생이시니까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던 바로 그 시기죠. 전체로 보자면 1895년에 청일전쟁이 있었고 1905년에 러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격변을 예고하는 그런 20세기의 전후의 사정이었죠. 그 이후에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국주의와 전쟁 그리고 혁명과 해방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주제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시아 전체의 판도에서 김영근 선생님이 태어나고 청년기를 지냈던 바로 그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해혁명과 러시아혁명 그리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히 일본의 군부 파시즘이 강력하게 형성되는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부 파시즘의 아시아적 판도가 지속되고 그리고 그것이 파일이 된 그런 상태를 겪고 난 이후에 그 잔재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권에서 그러한 전제가 미국의 새로운 형태의 지배정책과 마주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규정해버린 그래서 결국에는 지배와 굴종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못한 그런 세계정세 그리고 국내의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조선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던 여러 운동이 있었죠. 특히 기독교, 또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당대의 혁명적 금류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도 그렇고 현실도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한편에서는 폭력과 그리고 전쟁, 지배, 굴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현실과 삶의 억압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과 그리고 인권, 그래서 노예들의 반란, 주인되기의 과정 이것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태평양전쟁을 종료하면서 해방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전쟁을 겪고 그리고는 군부 체제가 지속되고 그런 거기에 대한 저항의 민주화 투쟁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이제 김영근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전체 역사를 보면 100년이라는 시기로 볼 때에 대단히 위험한 정세였습니다. 그럴 때 김용근이라는 한 인물은 스스로 그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판도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서 해방과 혁명의 시대를 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용기 있는 그러한 모험적 투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보면은 조선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문익환, 장준하 등등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고 또 다른 분들은 교사의 길을 걸어갔죠.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은 1901년생이시지만 그래서 스스로 민족의 운명에 책임을 지는 헌도를 걸어간 그런 역사였다. 그래서 그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셨는데 특히 그의 삶 속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러한 이 세계 그리고 불교 이르기까지 인간 해방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를 그의 품속에 품었다. 농구를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건 이제 팀워크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함께 이뤄나가는 연대와 협력의 어떤 훈련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의 신학적 주제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만에 고육을 겪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끊임없이 붙잡고 제자 공동체를 양육했다는 점. 그래서 그의 위험한 선택이 위험한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는 새로운 형태의 돌파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역시 용기와 헌신, 희생이었고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막중한 책임을 걸머질 수밖에 없었던 한 시대의 스승, 교사가 걸어갔던 역사의 경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증법을 얘기하는데 역사의 변증법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때에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를 태어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진실이 묵살되는 그런 현실에 맞섰다고 하는 점.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 한순간 희망을 줬던 사건은 4.19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에 투타에 의해서 그 짓밟힌 것처럼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해서 그 촛불혁명의 역사적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등불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역사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내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김민웅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건요. 김민웅 교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니언 신학교 에서 정치 신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오랫동안 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신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그 입장,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선 정세와 당시 선생님의 활동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황지우 시인이 그 김용구 선생의 일제 때의 신앙과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행사를 기획하신 윤우근 교수님하고 제가 충분히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발제 주제어가 좀 저한테 좀 안 맞다고 할까, 제 영역이 아닌 너무 큰 역사적 공간을 저더러 말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김용근 선생의 생애 자취와 그것의 역사성에 대한 담론은 역사를 전공하신 그런 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김용근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제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개인적인 기억과 소회 정도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김용근 선생님의 연대가 1917년에서 1985년인가요? 절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딱 저희 아버지 세대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한반도의 사람들이 거주한 이래로 이렇게 불우한 시대가 있을 수 있는가.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 권력상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다란 독재가 이어지는 우리의 이 캄캄한 근대 100년을 김영근 선생님을 포함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았어요. 그 문단에 이제 제 세대의 뭐 이창동이라든가 등등 친구들 보면 그 아버지들이 너무 가혹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좀 성격 파탄자라고 그럴까,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런 그 불행한 역사의 트로마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자식 세대들은 한반도의 사람들이 거주한 이래로 이토록 풍요로운 시기를 산 적이 있었을까? 우리 역사를 싹 뒤져서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저희 세대가 있는데, 김용근 선생님을 돌이켜보면 1968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세계사 역사 시간 첫 시간에 등장하시는데, 여느 선생님들의 그 몸가짐이나 어투하고는 파년이 달랐습니다. 이 가죽으로 된 이 출석부 하나만 손끝에 이렇게 흔들면서 교과서도 없이 들어와서 첫 시간에 분필로 태종태세 문단세를 써놓고는 크게 가위표를 치고 하면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이씨 집안의 가족 이야기다. 역사는 민중의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일갈하실 때, 그때까지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정말 깨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고정관념이 콘크리트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단방에 이렇게 깨져 내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여기 김영근 선생님 목소리를 수업 시간에 굉장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은 일종의 저한테는 천둥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내리에서는 어떤 도구마, 고정관념, 상식, 이게 모조리 깨어져 나가는 그것도 번개불 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연속이자 비연속이다. 또 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국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설명하시는데,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 철기로 생산 수단이 바뀌니까 생산력이 증대해서 기존의 사회 제도가 무너졌다. 이런 그 말씀들을 제가 16, 17살 때 들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은우근 선생이 김용근 선생의 파레시아, 진실을 말하는 용기,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자 개념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시는데 참 탁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근 선생님은 이
저희 그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그 수업 시간은 그냥 여느 수업과 달리 일종의 정신의 부흥회였다라고 할까요? 그 꼼짝 못하고 자리에 붙들려서 홀리듯이 경청케 했는데 하여튼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까지 선생님이 주신 교훈은 끊임없이 자기를 깨우치게 하는 계몽의 연속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그 자기 삶의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었던 또 사건으로 만들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우리 또 시대 상황이 어제도 어떤 후배하고 광주의 요즘 청년들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요즘 SNS, 인스타그램, 트윗, 구글 등등을 통해서 요즘 청년들이 이 새로운 무지의 시대에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문장을 읽기 싫어하고 긴 문장을 읽지도 않고 아주 짧은 단어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명상 그리고 완전히 중독되어서 새로운 무지의 중세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국면에 귀에 천둥 소리가 들리게 하고 머릿속에 깨달은 자기 계몽에 번개불이 치게 하는 새로운 교사 선생님의 도래가 김영근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요청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저는 선생님을 목소리로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처럼. 그러나 그 목소리에서 감전당하고 번개불을 만나고 어떤 수많은 제자들이 오늘 우리 사회 각처에서 자기 소임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김영근 선생님 같은 분이 새로운 무지의 시대, 21세기의 새로운 무지의 시대에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선생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짧게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같은 말씀이라도 시인을 통해서 들으면 그 말의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것도 같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토크는 이제 한국전쟁 이전과 한국전쟁 이후로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는데 황규 시인께서 그걸 깨셨어요. 뭐 기왕 깨진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학 전공하신 분을 한 분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적당한 분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혹시 이 순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면 되겠고요. 김민웅 교수님 이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네, 비슷한 고개를 끄덕거리시길래. 네. 저기서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또박또박 또렷하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2분 발언으로 마이크 딱 되어 잘 있어서 사실은 제가 2분을 지키더라고 빠르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용이 충실히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할까가 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제 신앙과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우리 은흥 교수님의 책의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원래 원고를 읽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김영근 선생과 또 그 시대의 분들의 그 역사의 경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좀 우리 황지윤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원하고 복구해야 될 바가 적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진태생이신데 다산 정약용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기독교, 그리고 사회주의, 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사상의 바다를 길어 올려서 제자들에게 그 천둥의 소리로 전수를 하신 거죠. 특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늘날 이제 실학에서는 호남 실학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다산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반개 유형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산에 이르기까지의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 성리학 체계의 근본을 두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현실에 눈을 띄게 하려고 하는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민중의 삶의 고통까지 끌어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개화 사상 근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매개됐다. 당대 현실 속에서는 주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현실을 좌우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도리어 이후에 이것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평을 열어나갔다는 점. 그런데 60년대에 잠시 실학에 대한 관심이 잠깐 생겼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80년, 90년대에 실학이라는 내용이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영근 선생님 굉장히 일찍이 강진태생이기도 했겠지만은 실학의 근대적 의미, 실학의 혁명적 뿌리,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균열을 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강진의 실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 실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의 새로운 담론으로까지 축혀 올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실학이 한문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만나기 어려워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 김종직 얘기도 오늘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기대승 하면은 4단 7정론으로 퇴계와의 논쟁만 기억하지만 기대승의 논사록을 보면 손조 앞에서 강연을 할 때, 경연을 할 때 무서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광조를 복원시켜야 되고 김종직을 복원시켜야 되고 김경필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이 싸움의 힘이 그 이후의 세대에게 실학의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고 그리고는 오랜 세월의 유배 기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어떤 저력이 되었다. 이 저력을 빨아들인 세대와 인물 중에 바로 김영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한 인물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끊임없이 지탱시키고 그리고는 아주 위험한 역사와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결연한 내적 정신사가 개인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것이 이후에 프락시스라고 하는 형태로 실천의 형태로 페다고지까지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사상의 저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함께 이해를 해나가면 김영근 선생님의 현대적 의미를 되살려 나갈 때에 그 크기를 좀 더 규모 있게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인간 해방이라는 영성의 깊이에는 기독교나 민족주의나 또는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선주의 성리학에까지 뿌리를 다 있었고 그걸 통해서 민중의 삶의 고난을 깊이 껴안았던 그 자세와 가치관까지 드러낼 때 비로소 김영근 사상의 해부가 가능하고 오늘 현대적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박구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구영 교수 끝나고 김희택 선배님
준비하시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용근 쌤을 전혀 모르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은우군 교수님이 이제 공부할 때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약간 은우군 쌤이 좀 엉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엉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냐면 두 가지 점인데, 특별히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가끔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주변에 이상하게 뭔가 연결되지 않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배인데 같이 지내면서. 그런데 이게 이 연결고리가 뭐지? 이럴 때 꼭 저한테 해준 이름이 김용근이라는 이름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모르는 선생님이었는데, 하여튼 어린 시절에 우리 은우근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학래 선생님하고 둘이 어떻게 연결되지? 고등학교 친구다. 근데 고등학교 친구라고 해서 또 무슨 연관이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꼭 김용근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아마 은우근 선생님과 비슷한 연배에 또 우리 광주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김용근 선생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고, 또 그런 계기로 저는 김용근 선생님을 알게 됐고, 또 특별히 은우근 선생님이 김용근 선생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런 과정에서 동료로서 같이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김용근 선생님을 그에 대해서 읽거나 접하면서 느낀 건 일단 교육자라는 느낌이 가장 강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가장 강했는데,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뭐였을까? 아주 오랫동안 교육이 뭐였을까? 저는 인류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교육이란 지배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해요. 지배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배를 대물림하는 거예요. 지배자가 자기 자손들에게 지배의 능력을 가르친 거란 말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게 수사학이라는 거거든요. 수사학. 그러니까 지배자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는 뭐죠? 내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 말을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학이거든요. 그게 수사학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수사학적 전통에 나름대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 중에 처음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까지 죽은 이유는 뭐냐면, 살 수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는 내가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진실이라고 믿는 걸 말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파르 헤지아스트라고 하는데, 은우근 선생님이 그런 파르 헤지아스트 개념으로 김용근 선생님을 해석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걸 말하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부분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중에 악마도 많거든요. 악마도 많아요. 모든 악마들은 특징이 정말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보다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진리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을
또는 진리를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문 선생님의 쭉 사상적 전환을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주의 또는 기독교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까지 다 두루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쭉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시위를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어떤 뜻있는 단체를 결성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걸 실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훌륭한 일 한 분이지만 나중에 변절자가 되거든요. 반드시. 왜? 그 훌륭한 일이 실현되고 나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역할과 또는 지위는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걸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나쁜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동력이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거거든요. 저는 김용문 선생님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서 아,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상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한다. 일반적으로 아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또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정적인 것을 한번 부정하면 긍정이 된다고 착각해요.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하면 양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것은 완전히 부정될 때까지 부정적이에요. 따라서 끝없이 부정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 교육자로서 자기 형성하면서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삶을 형성해온 그런 끝없는 부정의 교육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특별히 수사학적 전통에서 길들여진 교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배자를 양성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지배체제가 아니라 삶으로서 생활하면서 나쁜 것을 부정적인 것을 스스로 부정해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더구나 능력을 혼자 길러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스스로 부정적인 것을 부정해가는 힘을 길러온 그런 교육자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증법 선생님 말씀하신 변증법이야말로 이제 진실 탐구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 말씀하신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주 김민웅 교수님 먼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나뵌 적이 없지만 은혜근 교수님의 진술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 진리의 문제, 방금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인데 이 진실의 기준은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에 기여하면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 전체가 자기를 부정당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생명의 존엄에 기여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이고 그게 힘을 갖는다. 첫 번째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은 교수님이 이 떫은감 단감의 변증법 얘기를 이 책에서 하셨는데 그 변증법은 무한한 운동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변증법과 그 다음에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같이 통합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그런 무한한 변증법의 운동이 가능한 것은 비교의 기준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서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성취했네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명확한 미래적 또는 이 종말론적 목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현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힘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준은 과거에 살았던 내가 말이지 옛날에 이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꾸려갈 미래는 라는 미래의 기준을 제시했던 점에서 변증법의 부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무한한 운동이고 이것은 그래서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부정의 논법이었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구영 교수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배계급의 교육이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배계급을 위한 지배계급이 되기 위한 교육, 그것이 경쟁교육이라든가 분단교육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레토릭이었다 그렇게 정리하셨는데, 김희택 여기 선배께서 제가 알기로는 1.19 때 뭐 여기서 선생님 수제자라고 주장하실 분이 무지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김희택 선배님이 수제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입장에서 선생님의 교육이 어떻게 단지 레토릭에 머물지 않는 그런 교육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생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기 누가? 마이크 좀. 네, 1966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16살이죠. 처음 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연표를 보면은 49이세. 그리고 이 일고에서 6년 근무하셨으니까요. 49에서 55까지 아주 황금기, 아주 기운이 넘치시던 황금기이셨어요. 그걸 왜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 더 뚜렷하게 느끼냐면요. 광주 1고가 서울대, 연대, 고대 우수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이 입학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몇 명이 아니고 엄청난 인원을 학생을 우수 대학에 입학시키는 그런 아주 전문 학원이었어요. 학과 시간이라는 건 정말 그 입시에 대비하는 아주 치열한 교육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야말로 교과서 노트 하나 없이 맨몸으로 가셔가지고 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고, 그 입시에 쓰일 이 실력은 아예 던져버리신 분이거든요.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이용조가 몇 년에 무슨 훌륭한 일을 했고, 정조가 수원성을 다산에게 얘기해서 했고, 이런 건 연도도 외우고 해야 입시에 쓰죠. 일체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황지우 시인이 아까 잘 소개한 이 역사 강의를 하셨거든요. 대학원 정도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역사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66년도에 광주 1고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입시 전문 학원에서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시면서 교직을 선생님은 교무실에 대체로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교무실 안에는요. 농구장에 주로 계시고, 농구와 관련된 이런 이제 시설, 학교 농구장이 있고, 농구 비품을 보관하거나 하는 그런 약간의 사무 공간,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주로 머무르셨죠. 그 교무실에서 어떻게 행세하실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신기하죠. 그런 교무실에서 역사 교사들이 하는 학과 회의 같은 게 가능했을까? 그런 데는 참석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을 거침없이 사셨어요. 교무실에서 전혀 그 개의치 않으셨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생활을 당당하게 사셨거든요. 그때 이제 일고에서 그 당당하게 사시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이 교무실에서는 문병란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제 문병란 선생님은 시인으로 많은 시를 이제 발표하시면서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이 일군의 이 진보적인 학생층이 형성돼 있었어요. 일고의 당시에요. 이 미순양키라는 그런 저작을 독서회에서 읽고 독서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평소에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이제 향토반이라는 그런 학생 서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6년도입니다. 66년, 66년도? 67년, 네. 68년. 네. 집중적으로 일군의 이 진보를 공부하고 꿈꾸는 그 학생들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런 서클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하고 문병란 선생님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문병란 선생님의 그 서정적인 시들이 매우 그 서사적인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 민족 과제와 이런 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시로 차츰차츰 일곱 교직 생활 중에 바뀝니다. 시가 우리 1학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서정적인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교류를 통해서 스스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사회 문제를 공부하고 하시면서 서사시로, 이런 저항시로 그 문명란 선생님이 점점 변화해 가시는데, 교무실에서 이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단짝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병란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시는. 그래서 교무실에 그 입시 학원에서 많이 통하는 그 교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숨통이 트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소 이제 형성이 되면서 교무실에 거침이 없으셨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농구가 선생님은 참 큰 받침이셨어요. 이미 광고에 이제 거쳐서 오셨는데, 광고에서 곽현채라는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을 하셨어요. 67년도에 곽현채라는 광주고등학교 출신 농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됩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키우신 제자죠. 일군의 농구 선수들 중에 그런 이제 아주 큰 제목들이 발굴되고 육성이 돼서 굉장한 성취를 하시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고에 와서 농구를 하시는 것도 굉장한 정열로 월급을 다 선수들 육성에 다 쓰시고, 그리고 이제 관사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 관사가 이 선수들의 거의 숙소에 가까워요. 우리 운동장 바로 담 옆에 있는 그 관사로 선생님이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거기 농구 선수들 숙소이다시피 관사를 개방해서 육성을 하시고, 그때 이제 광고, 일고 이쪽 이제 학생 농구를 아주 수준을 엄청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거의 서울의 희문고가 그때 이제 굉장한 선두주자에 가까웠는데, 어깨를 겨누는 어떤 경기에서는 70대 70으로 비긴 적이 있고 하는 아주 이런 굉장한 지방에서 학생 농구의 대표로
이렇게 부상을 하는 그런 성취를 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농구에서 이 특히 지방 학생들 그 육성하는 일에 큰 성과를 누리시고 격려를 쏟으시고 교무실에서 학과에서 그런 지금 입시 그 대비하는 그런 것들 아예 팽개치고 그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 실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그 역사를 어떻게 바로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처한 그 민족적 그런 순환의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앞으로 또 뭐가 지금 가장 긴급한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학생들이 바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외치시면서 강의를 쭉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용기와 거침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지금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나도 음미해 볼수록 여러 장면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파격, 그러니까 우린 많은 제약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맞춰서 이제 겨우 살아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삶의 이 방식, 또 이 사고의 이런 방식, 이런 게 그런 주어진 여러 가지 틀에 뛰어넘은 그런 파격적인 그런 용기를 지금 생각해봐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의 거침없는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그때 배운 이제 말이 통하는 일군의 학생들하고는 아무런 예절과 이런 사제간의 무슨 거침이 전혀 없었어요. 아예 친구를 대하듯이 관사에서 종종 밥도 같이 나누어 드시면서 그런 친구에게 조언을 하도 또 그런 거침없는 참 분을 은사로 모시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지금 사실은 15분 정도에 이 집담회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짧게 30초 이내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9에서 55 아주 황금기에 일부 학생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역사와 농구, 이런 여러 흔적들이 지금 돌아가신 30년이 지나가지만 많은 제자들에게 그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장면이로 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 말씀 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제 제 얘기는 가능하면 전혀 안 하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선생님에 관한 글을 제가 이제 18년, 22년 두 번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직면했던 어둠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말 깊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김희택 선배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선생님의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근데 낚시를 또 한번 부탁드리면 한 10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김희택 선배님이 저보다 훨씬 전에 이미 선생님 낚시를 수차례 함께 하셨더라고요. 저는 선생님하고 낚시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도 한 20-30번은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 낚시에. 근데 저수지 물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아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말씀을. 근데 저는 이제 비로소 선생님이 직면했던 어둠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선생님이
저는 이제 연전 다닐 때 그 사회주의 사상 그때 해방공간이었거든요. 그때 연희전문학교 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1혁명 이후에 한국의 독립운동은 거의 좌파들이 거의 90% 이상 주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관여한 신사회 그리고 총독암살단에도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선생님의 연전 다닐 때 학생운동은 기독교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해방공간이 되기 전에 42년에 전라북도 장수경찰서 기록에 선생님께서 조사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42년 1월달 장수경찰서에서 조선 총독부에 보낸 기록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급의식을 선동하고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함께 조사받았던 분이 이 진창순 여사신데,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의 이제 처남 김만진 전 연대 농구감독의 어머니세요. 사실은 이제 김만진 우리 선생으로부터 좀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농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재발견 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아버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집안에서 거주했던 시간이 살펴보니까 한 5년밖에 안 돼서 5년밖에 안 되고, 아버지는 항상 밖에 계셨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는 항상 똑똑한 저희 형님하고의 대화 상대자였지 저하고 대화 상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고, 아버님은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가정을 돌보신 분이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신 분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가정은 대부분은 할아버지가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대부분 살았죠. 그리고 그러나 제가 성장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잘 풀어주신 패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고민이, 그런 시대에 그런 고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지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주 많은 사실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일부러 줄이신 것 같고요. 여기 김양래 선생이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 다른 분들도 인터뷰를 했고, 또 5.18 때 선생님이 상무대 감옥에 제자들과 감옥에서 해우하셨을 때 그 방의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인터뷰한 얘기라든가 혹은 그 밖에 다른 얘기들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한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것은 제가 원고를 좀 쓴다고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 원고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 전남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고 나서 고등학교 이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난 것은 상무대 영창에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무대에 가 있었고 영창에 있었고. 잠깐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을 처음 뵌 게 상무대 영창에서 뵌 겁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은. 글쎄요.
아마 그뭐 따질 일이 아니고 뭐 되게 이제 그랬겠습니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가고 막 어쩌고 뭐 그러느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거기에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 방으로. 근데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정상용, 이양현 이제 그 일곱 선배들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 방에는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방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아주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헌병대에서 뭐 좀 떠들거나 시끄러우면 이제 전부 기합을 받고 그러는 상황인데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와서 제자리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그때 만났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은 천상 교육자셨다고 생각해요. 쉬지 않고 어디서든지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낙향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낙향 하셔가지고 작천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작천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거기 대밭을 다 개간해가지고 그 논을 만들었죠. 그러시는 한편으로 이제 작천에 노인대학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시고 민방위대에 가서 또 강연을 하시고 강진문화원 활동을 하시고 글을 쓰시고. 근데 보니까 빠졌던 것들을 최근에 확인했는데 기독교 선교교육원이라고 강주에 기독교 장로에서 설치한 그 선교교육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한국사를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18 때는 저희가 그 상무대에 있었는데 한 8월 말 9월 정도 되니까 이제 조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재판만 남아있고, 이제 조사가 끝나니까 그 헌병대가 그 아주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날마다 그냥 뭐랄까, 얼차리를 받고 그랬는데 약간 좀 그 사람들도 하다가 지쳐가지고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떠들지는 말고 한 사람씩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저희들이 뭐 조직하기도 했겠지만은 선생님께서 그때 한국사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 상무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나온 거죠. 지금 뭐 상무대 제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78년, 79년에 그 강진 다산 초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해설을 해야 된다. 문화를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전에 농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영진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강진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상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이한테 네가 그 다산 초당에 가서 주말에 오는 그 젊은이들, 가족들 단위의 사람들에게 강진과 다산 초당을 알려라, 문화 해설해라 해서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강진에서 그런 일이 70년대 후반이니까 아마 처음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강의 어느 곳에든지 간에 어느 곳에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비슷했어요. 근데 조금 달랐던 것은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관심을 끌던 시기입니다. 해방신학 이해 이런 것들을 주제로 놓고 강의를 만들었는데
선생님께 강의를 맡겼어요. 강의 주제가 민중신앙으로서 무교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독교 장로의 장로님이셨고, 기독교 바탕의 오랜 가족이 오랜 대대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 민중신앙으로서 무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한국 문화의 지핵이다, 근본이다. 무교는 한국 문화의 심층에서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고 민중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무교가 사실은 외래 종교로부터 탄압을 받고 또 그 중압에 못 이겨서 한국 문화 표면에 사라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무교는 다시 우리가 복원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 무교의 원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형은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은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상당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으려면 순수한 민족적인 원시의 힘을 자기 발견을 통해서 진정한 근대화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게 해방신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참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고, 이 양반이 말을, 역사 강의를 저는 들었지만, 그래도 세게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특정 종교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자기 종교에 대한 일종의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셔서 상당히 저는 놀랬고, 또 우리 선생님이 진짜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선생님께서는 소위 정규교육이라고 하는 학교교육을 끝나고 나서도 비정규교육이라고 하는 사회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강연을 하시고 참 행복해 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무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최연석 선배님이 안 오셨네요. 오시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결국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3천만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칫하면 이거 이단들이 흔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걸 자처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없이 그런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김민웅 교수님이 한 1분 정도 선생님 신앙과 선생님 신학적 입장의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신학적 의미를 아주 짧게 포함해서 한 1분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박구영 교수님 이어서 정리하시고, 황규 시인님 정리하시고 1분 이내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희수 이사장님 정리 말씀을 끝으로 오늘 집담회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민중소에 있는 무교에너지 얘기를 오늘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일종의 기복, 출세 이런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교의 밑바닥에는 민중의 고통과 한숨과 피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껴안고 끊임없이 위로를 하고 하늘의 목소리와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샤만은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김영건 선생님은 역사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해부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내부에 스며들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열망하셨다. 그게 진짜 혁명의 저력이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고요.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승이 사라진 시대에 스승을 찾는 분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스승 김용근 선생님의 기쁨이 오늘 매우 크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그 최근 역사에서 가장 그 가슴 떨리는 순간이 2017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막 발표하는 직전이었어요. 발표하는 그 자리였는데 제가 그 전에 헌법재판관들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그 입장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탄핵 이제 그 인용 여부를 발표하러 나오시는데 제가 딱 한 분만 얼굴을 봤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 김인수 헌법재판관님 얼굴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나오실 때. 왜냐하면 저분 얼굴에서 내가 읽어낼 수 있다. 인용 결과를. 제가 평안님 개인적으로는 좀 당시에 연구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법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연구를 했고 저분이 얼굴이 아주 절망적이면 인용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들어오실 때 보니까 아주 그 안정적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앉아 계실 때도 그러고 그래서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제 그 김용근 선생님의 이 기념사업회 이사장 대표님 맡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용근 선생님 관련된 자료를 읽으면서 이분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자인데 스스로 변화하는 교육자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변화하는 교육자였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많은 제자분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그분의 그런 영혼이 중요한 역사적 성관에 제자들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 뜻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변화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 그걸 생각해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강진 작천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교사 강정희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왔는데요.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황지우 선생님께서 천둥소리, 번개불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곤조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슴에 그런 뜨거운 불이 솟아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사실은 2년밖에 교직이 남지 않았는데 강진에서 16년을 오늘 헤아려 봤더니 16년 이상을 강진에서 살았어요. 언젠가 황광우 선생님께서 강진에 오셨을 때 김용근 선생님 집터를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죽현마을에. 그리고 작천의 아이들은 작은 천사들이에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보고 나서 과연 저한테 국어를 배우고 나간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회를 이루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또 그런데 앞으로 갑자기 20년 이상 남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너무 손님으로 갑자기 오게 됐는데요.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김용근 선생님의 글도 있고 그 뜻을 작천에 강진에 가서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다 하는 옛날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진래 선생님. 또 누구 계신다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더 이상 부족해서. 안 하신다고요? 그러시면, 누구, 짧게, 한 말씀. 누구시죠?
예, 누군지 소개 간단하게. 예. 나주에서 온 김병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나주. 귀한 말씀, 아주 절절한 말씀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강진일보에다가 김용군 선생님에 대한 그 일생과 정신과 활동에 대해서 한 7, 8회 연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여기서 제안이라고 그럴까 질문인데, 그 김용군 선생님께서 그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천황 미수 사건에 천황 암살 기도 사건이 나옵니다, 자료로. 총독 암살 사건이죠. 천황이 아니고 총독입니까? 네, 총독. 총독 암살. 총독 암살. 근데 그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규명이 되고 자료가 있고 그런 거 좀 아신 분 있으면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 끝났어요. 네. 그 총독 암살 그러니까 총독 암살 사건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는 뭐 역사 전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 철학 전공이고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총독 암살을 아마 모의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자료집을 쓴 논문에서 신사회라고 하는 신사회 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을 하셨는데, 그 그룹은 선생님 말고도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선 선생이라고요. 그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총독 암살단 여러 차례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실제로 준비는 하셨지만 결행은 하시지 못했던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과정이 일제 경찰에 의해서 포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포착이 됐더라면 살아남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선생님이 증언에 의하면 9명 정도가 연희전문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됐고 9명 정도로 구성했었습니다. 이상이고 그 관련해서 혹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조현정 선생님 하실 말씀 없어요? 네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누구 한 분 더? 행사 때문에 끝내자고요. 네. 저기 이사장님 한 10초만 짤막하게 한 말씀. 네. 자, 그러면 30분부터 바로 행사장으로 가야 됩니다. 시상식 행사장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